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는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다. 1929년 10월 29일 화요일 오전 9시 55분 뉴욕 증권거래소의 벨이 울리기 5분 전 찰스 에드윈 미첼은 국립시티은행의 26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쪽 월스트리트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모두가 증권거래소를 향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벨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끝났습니다. 마치 댐이 터지듯이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팔아, 팔아, 지금 당장 팔아라는 비명. 증권 중개인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매수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질 뿐 떨어졌습니다. 미첼의 손이 떨렸습니다. 32년을 은행가로 살아오면서 이런 순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본 적 없는 것이 아니라 상상조차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창문 밖의 비명소리가 26층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울음소리, 절망의 소리, 자살 같은 소리. 미첼은 손을 얼굴에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나? 그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1920년 1월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겨우 14개월 뒤 미국은 전쟁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유럽은 폐허였고 미국은 신세계였습니다. 미국의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자동차, 전기, 무선통신, 영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전기로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고. 경제는 영원히 성장할 거라고. 더 이상 공황은 올 수 없다고.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그때 한 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에드윈 미첼. 나이 50대 초반. 국립시티은행의 회장. 월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미첼은 말했습니다. 라디오에 나가서, 신문에 기고해서, 강연장에서 서서. 이 시대는 다릅니다. 경제의 새로운 법칙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빚은 자유입니다. 신용은 민주주의입니다. 신문들은 인용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그를 칭송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를 신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은행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화신이었습니다. 1920년의 다우 지수는 107이었습니다. 1929년 9월, 그것은 380일까지 올라갔습니다. 9년 동안 거의 3.5배 상승했습니다. 세상은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항상 환상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미첼이 만든 신용제국이 붕괴하는 날. 수백만 명의 믿음이 무너지는 날.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날. 이것은 한 명의 남자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추락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추락입니다. 그의 약속이 무너지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수백만 명의 삶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오후 3시. 증권거래소의 종이 울렸습니다. 하루의 거래가 끝났습니다. 다우는 305가 되어 있었습니다. 76포인트 하락. 20% 폭락입니다. 미첼은 빈 사무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창문을 통해 거리를 봤습니다. 거리에는 울고 있는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 다만 서 있는 사람들. 그들이 모두 자신의 약속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밤 미첼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는가? 아니다. 내가 믿었던 것을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더욱 끔찍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짓말보다 진지한 거짓말이 더욱 파괴적이기 때문이다. 톰 윌슨은 자동차 공장의 노동자였습니다. 1924년 봄, 그의 나이는 34세였습니다. 아내는 메이, 아들은 8살, 딸은 5살. 작은 집이 있었고 월급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톱은 자동차를 보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더 큰 집을 원했습니다. 아이들은 학용품을 원했습니다. 모두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해 여름 톱의 친구 조가 찾아왔습니다. 조는 증권 중개인이 되었습니다. 조는 톱에게 라디오에서 들은 미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미첼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톱은 의심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웃으면서 설명했습니다. 10달러만 있으면 100달러짜리 주식을 살 수 있다고. 나머지는 신용으로 해주는 거라고. 주가가 오르면 10달러 투자가 100달러 이익이 된다고. 10배 수익이 가능하다고. 톱은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조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톡이 돈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습니다. 조는 대답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돈을 잃었냐고. 주식은 계속 올랐잖아. 미첼도 말했다고. 이 시대는 다르다고. 새로운 경제라고. 여기서 떨어지는 건 없다고. 톱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300달러를 모았습니다. 3개월치 월급입니다. 그것으로 3000달러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마진 구매였습니다. 처음 몇 달 모든 것이 톱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주식은 올랐습니다. 3000달러가 350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4000달러가 되었습니다. 톱은 흥분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맞았습니다. 조의 조언이 맞았습니다. 미첼의 말이 맞았습니다. 톱은 더 많이 투자했습니다. 300달러를 더 모았습니다. 또다시 3000달러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이번엔 2개의 주식 포트폴리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5000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3000달러였습니다. 합계 8000달러. 톱은 이제 부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925년 톱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계속 증가했습니다. 15,000달러, 20,000달러, 25,000달러. 매년 주식은 20% 이상 올랐습니다. 톡의 투자금은 300달러에서 시작해 이제 거의 3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100배의 수익입니다. 톱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메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집을 더 큰 걸로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애들도 더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몇 년 전에 이 기차를 탔으면 좋았겠다고. 메이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했습니다. 메이는 톱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 거냐고. 조가 말한 그것들 정말 믿을 수 있냐고. 톱은 대답했습니다. 메이가 미첼이 뭐라고 말했는지 봤잖아. 국립시티은행 회장이라고. 그 사람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모든 은행이 같은 말을 한다고. 이건 안전한 투자라고. 메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믿고 싶었습니다. 한편 1920년대 중반의 금융 시스템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진 구매의 비율을 봅시다. 1920년 마진으로 산 주식은 전체의 2%에 불과했습니다. 1925년 그것은 5%로 증가했습니다. 1928년 11%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초 충격적인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마진 구매 비율이 66%가 된 것입니다. 절반 이상의 주식이 차입금으로 구매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시스템이 거대한 레버리지를 한다는 뜻입니다. 10달러가 100달러 주식을 사면 그 100달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신용으로 만들어진 돈일 뿐입니다. 만약 주가가 1% 내려가면 투자자의 10달러는 모두 사라집니다. 마진콜, 즉 마전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미첼과 그의 국립시티은행입니다. 국립시티은행의 자산을 봅시다. 1920년 자산은 5억 달러였습니다. 1927년 1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1929년 초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8배 증가입니다. 증권 포트폴리오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1920년은 1억 달러였습니다. 1929년은 60억 달러였습니다. 60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산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실제 자본금이 아니었습니다.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신용으로 만든 돈이었습니다. 미첼은 계속해서 정당화했습니다. 미첼의 또 다른 발언들을 들어봅시다. 미첼은 은행 신용이 신중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대출이 충분한 담보로 뒷받침된다고, 미국의 산업 기초가 견고하다고, 기업 수익이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따라서 신용 위험이 최소한이라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은행들은 거의 아무런 검증 없이 돈을 빌려줬습니다. 담보 가치 평가는 무시했습니다. 신용도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환 능력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은행들은 한 가지만 봤습니다. 주식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대학 졸업생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증권 중개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부들은 미니 투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여자들과 함께 주식을 샀습니다. 운전사들은 고용주의 차를 운전하면서 주식 시세를 추적했습니다. 정리에 고당한 노동자들은 마지막 퇴직금으로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모든 미국인이 매매자이자 투기꾼이 되었습니다. 톱 윌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투자자였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926년 중반, 톱은 새로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에바 롬바르드였습니다. 톱이 다니는 카페에서 일하는 재봉사였습니다. 에바는 40대 초반이었습니다. 남편을 5년 전에 잃었습니다.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에바도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톱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투자로 정말 돈을 버셨냐고. 톱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지난 2년 동안 30배를 벌었다고. 처음엔 300달러였는데 이제 9,000달러라고. 에바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저축이 2,000달러 있었습니다. 몇십 년의 재봉일로 모은 돈이었습니다. 에바는 톱에게 자신도 해볼 수 있을까 물었습니다. 톱은 조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조는 에바를 환영했습니다. 에바는 조에게 2,000달러를 맡겼습니다. 조는 그것으로 2만 달러짜리 주식을 샀습니다. 에바도 이제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1927년 톱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름은 조지 페리였습니다. 톡이 다니는 바에서 만났습니다. 조지는 35세의 소규모 사업가였습니다. 세탁소 2군데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습니다. 톱은 조지에게 조의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빠르게 벌 수 있다고, 그 돈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조지는 조를 찾아갔습니다. 조는 조지에게 5만 달러를 투자하도록 했습니다. 조지는 5,000달러만 가졌지만 4만 5천 달러를 신용으로 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톱, 에바, 조지, 3명의 평범한 미국인이 금융 시스템의 중심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첼의 약속을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약속. 1928년은 폭증의 해였습니다. 톱의 포트폴리오는 4만 달러였습니다. 에바의 포트폴리오는 3만 달러였습니다. 조지의 포트폴리오는 10만 달러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종이 위에서는. 톱은 아내 메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큰 집을 사자고. 뉴저지 교회 말이라고. 정원이 있는 집이라고. 애들이 뛰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라고. 메이는 기뻤지만 조금 불안했습니다. 메이는 톱에게 물었습니다. 정말인지.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건지. 톱은 답했습니다. 메이가 미첼이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이건 새로운 경제라고. 옛날의 규칙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 기차를 놓치는 건 바보짓이라고. 메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초 당신이 뉴욕의 증권거래소 주변을 걸었다면 축제 분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벽돌공, 배관공, 청소부들이 포켓에 증권을 넣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가정부들은 고용주의 부인에게 어느 주식을 추천하는지 물었습니다.
타이피스트들은 사무실에서 주식 거래에 대해 수다를 떨었습니다. 미첼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미국이 새로운 경제 시대에 진입했다고. 더 이상 주기적인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인류는 번영의 새 시대를 맞이했다고. 신문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매사추세츠 포스트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국립시티은행이 자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신용 시스템이 미국의 경제 기적을 실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비즈니스 타임즈는 미첼을 금융 혁신의 아버지로 추앙했습니다. 미첼의 나이는 52세였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권력, 부, 존경 모두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신호는 이미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1929년 3월 연방준비제도의 정책 위반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신용 팽창이 너무 빠르다고, 주가가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고 한 정책 위반자가 제안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신용을 긴축해야 한다고. 하지만 미첼은 반대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정치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다른 은행 회장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긴축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금 신용을 줄이면 경기가 위축된다고. 경제는 신용의 흐름이 필요하다고. 흐름을 끊으면 모두가 죽는다고. 그의 말이 정책을 결정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신용은 계속 공급되었습니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무분별하게. 1929년 9월 초 미첼은 마지막 중요한 연설을 했습니다. 뉴욕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그 자리에는 금융가, 정치인,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미첼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첼은 말했습니다. 미국의 기초는 견고하다고. 산업 생산은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기업 수익은 기록을 깨고 있다고. 근본적인 문제는 없다고. 최근의 시장 조정은 일시적이라고. 정상적인 가격 재조정일 뿐이라고. 미국은 계속 전진할 거라고. 박수가 울렸습니다. 기자들은 메모를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첼은 연설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말씀드린다고. 이 시대는 다르다고. 경제의 새로운 법칙이 작동한다고. 역사는 전환했다고. 공황은 더 이상 올 수 없다고. 버블은 터질 수 없다고. 우리는 영원한 번영 속에 있다고. 그 말을 한 지 26일 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1927년 봄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서 한 장의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미첼과 다른 중앙은행 회장들이 만든 합의문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를 낮추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럽 때문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독일은 그 배상금을 갚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영국도 빚이 많았습니다. 누가 도와야 했을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유럽에 엄청난 규모의 돈을 빌려줬습니다. 1920년부터 1927년까지 약 50억 달러가 유럽으로 흘러갔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거대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채무가 너무 커지자 유럽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갔습니다. 높은 이자를 주는 채권이 매력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국 내 신용 팽창을 방해했습니다. 미첼은 이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첼은 연방준비은행에 압박을 했습니다. 금리를 내려달라고. 신용을 더 풀어달라고. 연방준비은행의 회장은 미첼의 압박에 항복했습니다. 금리를 내렸습니다. 더 많은 신용을 공급했습니다. 이것이 1927년의 사건입니다. 이 결정이 1929년의 붕괴를 앞당겼습니다. 한편 미국의 자본은 유럽을 넘어 아시아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 1920년대 초 일본은 미국 자본의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일본의 기업가들은 미국 은행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도쿄의 증권거래소는 번성했습니다. 일본의 산업 생산은 증가했습니다. 일본의 자산가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1920년대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일본의 통제 하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변동이 한국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 자본이 한국에 흘러들어갔습니다. 한국의 토지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 자본의 영향 아래 놓였습니다. 1927년 서울의 한 상인을 생각해 봅시다. 이름은 김성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비단 무역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927년 초 일본 자본이 그의 회사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투자자들은 그에게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 조건은 간단했습니다. 회사의 경영권을 나눠달라는 것. 김성철은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회사는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자본의 회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1920년대 아시아의 경제 구조였습니다. 글로벌 자본의 흐름이 강한 나라들의 경제 구조를 약한 나라들로 이전시키고 있었습니다. 위험도 함께 이전되었습니다. 1929년 초 미국의 주식이 절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톱 윌슨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더 투자했습니다. 지금까지 4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톱은 은행에서 추가 신용을 받았습니다. 2만 달러를 더 빌렸습니다. 총 6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메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톱은 메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메이, 믿어달라고. 이것은 안전한 투자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메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에바 롬바르드도 비슷했습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는 3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에게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는 동의했습니다. 1만 달러를 더 빌려줬습니다. 조지 페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는 이미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추가 신용을 받았습니다. 5만 달러를 더 빌렸습니다. 총 15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탁소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투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1929년 8월, 톱이 조지를 만났습니다. 조지는 매우 흥분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톱, 넌 정말 똑똑한 결정을 했어. 내 포트폴리오가 이제 15만 달러야. 작년 이맘때쯤과 비교하면 엄청난 성장이야. 톱은 조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뭘 할 계획이냐고. 조지는 답했습니다. 더 투자할 거야. 올 여름과 가을에 최고조가 올 것 같아. 미첼도 그렇게 말했고, 모든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정상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어. 이번엔 더 크게 벌 수 있을 거야. 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톱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무한히 성장할 것이라고. 어떤 위기도 올 수 없다고. 신문들은 이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영국의 한 경제학자가 어떤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메이너드 케인즈였습니다. 후일 경제학의 거장이 될 사람입니다. 케인즈는 미국의 주가가 과도하게 높아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용이 너무 많이 확대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붕괴는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자본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새로운 경제라고. 영구적 번영이라고. 영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독일에서도, 일본에서도, 그리고 한국에서도. 1929년 7월 서울에서 한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자본시장이 영구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일본의 경제가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따라서 한국의 경제도 성장할 것이라고. 한국의 지주들은 토지를 더 사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상인들은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미첼은 1929년 8월 또 다른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의 신용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은행들이 모든 거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위험한 투자는 거의 없다고. 시장 붕괴는 불가능하다고. 그는 또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경제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낡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역사의 진보에 저항하는 사람이라고. 그 말을 한 지 약 50일 뒤 검은 목요일이 도래했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10월 24일 목요일 아침 10시. 뉴욕 증권거래소에 벨이 울렸습니다. 톱 윌슨은 라디오를 켜고 있었습니다. 일해야 했지만 아침부터 불안해서 못 견뎠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증권 중개인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팔아, 팔아, 계속 팔아라는 소리였습니다. 시세 시간이 지나자마자 매도 열풍이 몰아쳤습니다. 첫 30분 만에 3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였습니다. 톱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가 전화를 했습니다. 톱의 포트폴리오가 5% 떨어졌다고. 아직 괜찮다고. 미첼이 시장을 지켜주고 있을 거라고. 오후 1시. 다우 지수는 80포인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첼은 즉시 월스트리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은행가들을 모았습니다. JP 모건은행, 체이스 맨해튼 은행, 보그은행. 그들은 함께 선언했습니다. 시장 공황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매수를 시작하겠다고. 신문들은 즉시 보도했습니다. 은행가들이 시장을 구원하고 있다고. 이것은 1907년 공황 때처럼 또다시 성공할 거라고. 오후 2시. 톱은 이를 포기했습니다. 카페에 가서 라디오를 듣기로 했습니다. 에바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도 카페에 있었습니다. 둘이 마주쳤습니다. 톱은 에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된 거냐고. 에바는 대답했습니다. 7% 떨어졌다고. 하지만 미첼이 시장을 막고 있을 거라고. 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다우 지수는 107포인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행가들의 매수 오더가 시장에 흘러나왔습니다. 마침내 주가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시간이 지나면서 주가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미첼의 선언이 효과를 본 것 같았습니다. 신문들은 헤드라인을 바꿨습니다. 은행가들의 대담한 조치가 성공했다고. 공황은 막혔다고. 시장은 회복할 것이라고. 밤 11시. 톱은 메이와 함께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증권시황 종합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가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불안한 하루였지만 걱정할 것 없다고. 은행가들이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금요일은 회복될 거라고. 메이는 톱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톱은 답했습니다. 그럴 거라고. 미첼을 믿자고. 10월 25일 금요일 아침. 톱은 일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증권거래소에 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경 조가 전화했습니다. 주식을 더 사라고. 이제 기회라고.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는 거라고. 톱은 물었습니다. 정말 안전한지. 조는 답했습니다. 물론이라고. 미첼이 있다고. 톱은 추가로 1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손실을 보전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기회라고 생각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에바도 비슷했습니다. 조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밑바닥이라고. 여기가 기회라고. 미첼이 시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10월 28일 월요일. 다우 지수는 3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4% 하락입니다. 10월 29일 화요일. 검은 화요일이 도래했습니다. 오전 10시 벨이 울렸을 때 시장은 이미 광난 상태였습니다. 매도 주문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증권 중개인들은 손을 놓았습니다. 매수할 의욕이 없었습니다. 가격은 떨어질 뿐 떨어졌습니다. 첫 시간에 3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400만 주가 거래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더욱 증가했습니다. 은행가들의 매수 오더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첼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미첼은 국립시티은행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증권거래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은행의 경영진이 그에게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국립시티은행의 주식도 떨어지고 있다고, 고객들의 계좌도 무너지고 있다고, 마진콜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미첼은 물었습니다. 은행의 자본금은 안전한가? 경영진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면 위험해질 거라고. 오후 1시. 다우지수는 150포인트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비해 17% 하락했습니다. 미첼은 다시 월스트리트의 은행가들을 모았습니다. 이번엔 아무도 들어와 있지 않은 은행 임원 라운지에서였습니다. 미첼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지켜야 한다고. 공황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거라고. 하지만 다른 은행 회장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연쇄 붕괴가 시작된 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미첼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매수하면 된다고. 우리가 신뢰를 회복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첼은 혼자 결정했습니다. 국립시티은행이 5천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자체 자본금을 사용해서 시장을 지탱하겠다고. 하지만 그것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일반인들이 은행으로 몰려갔습니다. 톱 윌슨도, 에바 롬바르드도, 조지 페리도. 그들은 은행 문 앞에 길게 줄을 섰습니다. 톱은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의 계좌가 어떻게 되었는지. 은행원은 대답했습니다. 지금 계산 중이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톱은 기다렸습니다. 몇십 분이 지났습니다. 은행원은 돌아왔습니다. 톱의 계좌는 2만 달러 마이너스라고 했습니다. 톱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마이너스라고요? 은행원은 설명했습니다. 톱의 투자금이 3만 달러 떨어졌는데 빌린 돈이 5만 달러라고. 따라서 톱은 은행에 2만 달러를 빚진 거라고. 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투자한 돈은 6만 달러였는데. 은행원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것 중 5만 달러는 빌린 돈입니다. 주가가 30% 떨어졌으니 손실이 2만 달러 이상입니다. 따라서 마진콜이 발생했습니다. 톱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이 있습니다. 그걸로 담보 잡을 수 있지 않나요? 은행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고. 톱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에바는 더 심했습니다. 에바의 투자금도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녀도 마이너스 상태였습니다. 에바는 은행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은행원은 대답했습니다. 마진콜을 해결해야 한다고. 돈을 내거나 주식을 팔아야 한다고. 에바는 물었습니다. 돈은 없고 주식을 팔면 모두 사라지지 않나? 은행원은 침묵했습니다. 에바는 그 침묵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40년을 모은 저축이. 그 모든 것이. 조지 페리는 가장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은행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2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내 세탁소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은행원은 말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폭락 중입니다. 시장 전체가 붕괴하고 있습니다. 조지는 물었습니다. 미첼은? 은행들은? 시장을 지켜주지 않나? 은행원은 대답했습니다. 모두가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지는 은행을 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증권거래소의 종이 울렸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1,600만 주. 당시 역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다우 지수는 305까지 떨어졌습니다. 절정인 381에서 76포인트 떨어진 것입니다. 20% 하락입니다. 미첼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경영진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가족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미첼은 혼자 창문을 통해 거리를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소리치는 사람들, 다만 서 있는 사람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 이 시대는 다르다. 새로운 경제다. 영구적 번영이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아니, 거짓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미첼도 그것을 믿었을 테니까요. 그도 같은 환상 속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 밤, 뉴욕의 수백만 명이 잠을 못 잤습니다. 톱은 메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잃을 거라고. 모든 것을 잃을 거라고. 메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아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에바는 혼자 자신의 방에서 울었습니다. 40년의 인생이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조지는 세탁소에 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세탁소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대출을 갚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첼은 자신의 대저택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맨해튼의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나? 내가 이 모든 사람들을 속였나?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 다우 지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305에서 243으로. 또다시 20% 하락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용금 시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더 이상 신용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마진콜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은행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파산했습니다. 11월 첫 주. 뉴욕의 은행가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미첼도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회의했습니다. 시스템을 구한다는 명목 아래.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만 구하려는 회의였습니다. 미첼은 말했습니다.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공개시장 운영으로 신용을 풀어야 한다고. 공황을 막아야 한다고. 다른 은행가들은 동의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보호되는 한. 그렇게 1929년의 최악의 주가 폭락은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너지는 시스템을 약간 늦춘 것일 뿐.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톱 윌슨은 2주일 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회사가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바는 세탁소 주인에게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세탁소 주인도 파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지는 자신의 세탁소를 법원에서 압류당했습니다. 담보 채무를 갚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첼은 계속 일했습니다. 1929년 11월, 그는 다시 라디오 연설을 했습니다. 미첼은 말했습니다. 최악은 지났다고. 시장은 회복될 거라고. 미국 경제는 견고하다고. 신문들은 여전히 미첼을 믿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에는 노숙자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은행 차용금 시장은 폐쇄 상태였습니다. 실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은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1930년 초. 미국 경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갔습니다. 산업 생산이 떨어졌습니다. 은행 파산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부는 행동했습니다. 1930년 6월 미국 의회는 스무트 마이너스 홀리 관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법이었습니다.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유럽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보복 관세를 매겼습니다. 국제 무역이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1930년에 미국 수출은 전년 대비 30% 감소했습니다. 1930년 전체 국제 무역량은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1931년 미국의 실업률은 16%에 달했습니다. 1932년에는 24%까지 올라갔습니다.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부들은 토지를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중산층은 무너졌습니다. 톱 윌슨도 그중 1명이었습니다. 톱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험이 있어도 무의미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으니까요. 톱은 자동차 공장에 다시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5천 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톡은 다른 공장들을 찾았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톱은 마침내 거리로 나갔습니다. 메이는 재봉사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자들도 새 옷을 사지 않았으니까요. 톱과 메이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바꿔야 했습니다. 톱은 매일 거리를 헤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그리고 자신이 한 결정을 후회하면서. 에바 롬바르드는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도 잃었습니다. 40년을 모은 저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에바는 1931년 겨울 한 호텔의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월급은 $5였습니다. 주당 50시간을 일했습니다. 에바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미첼은 어디에 있나? 저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나? 조지 페리의 운명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는 사업을 잃었을 뿐 아니라 거액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45,000달러를 빌렸던 것입니다. 채권자들은 조지를 추격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1931년 봄, 채무자 감옥에 가기 싫어서 조지는 자신의 목숨을 끝냈습니다. 신문은 이를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수백 명이 자살했으니까요. 1932년 2월, 미국 의회가 미첼을 소환했습니다.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였습니다. 진행자는 루이스 브래든웨이스라는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미첼은 국립시티은행의 회장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청문회는 전국에 생중계되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 수백만 명이 들었습니다. 브래든웨이스 의원은 물었습니다. 1929년 당신의 행동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미첼은 답했습니다. 자신은 시장의 기초가 견고하다고 믿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을 계속 공급했다고. 악의가 없었다고. 브래든웨이스 의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1920년대 중반부터 신용이 위험하게 팽창하고 있다는 경고가 있었는데 당신은 왜 그것을 무시했는가? 미첼은 답했습니다. 그것은 이론일 뿐이라고. 현실은 달랐다고. 경제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다고. 브래든웨이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현재 실업률은 24%다.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있다. 중산층은 무너졌다.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결정에서 비롯되었다. 미첼은 침묵했습니다. 청문회는 계속되었습니다. 브래든웨이스 의원은 미첼에게 물었습니다. 1929년 당신의 개인 자산은 얼마였는가? 미첼은 답했습니다. 약 300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브래든웨이스 의원은 물었습니다. 현재는? 미첼은 대답했습니다. 약 200만 달러라고. 브래든웨이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100만 달러를 잃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은 부자다.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당신의 약속 때문에. 미첼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도 믿었다고. 브래든웨이스 의원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위험하다. 그것이 거짓일 때는 더욱 위험하다. 청문회가 끝난 뒤 미첼은 국립시티은행의 회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였습니다. 미첼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932년 봄. 터틀 다시 만나봅시다. 택은 이제 거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재봉일로 가정을 지탱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택은 날마다 신문사 문을 찾았습니다. 일자리 광고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택은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기사는 말했습니다. 미첼이 1929년에 거액의 뇌물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미첼이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은행의 자금을 빼돌리지 않았는가 하는 혐의가 있다고. 미첼이 법원에 소환될 수도 있다고. 택은 생각했습니다. 거짓말이었나? 미첼의 모든 말이. 하지만 기사를 계속 읽으면서 택은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첼이 받는 형벌은 무엇일까요? 기사는 말했습니다. 미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미첼도 새로운 경제를 믿었을 수도 있다고. 따라서 법적으로 책임이 없을 수도 있다고.
택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그렇다면 누가 책임이 있는가? 택은 자신을 본다. 1933년. 대공황은 4년째 계속되었습니다. 실업률은 25%였습니다. 산업 생산은 50% 떨어졌습니다. 농민들의 30%가 토지를 잃었습니다. 미첼은 법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미첼은 1933년 7월 심장 발작으로 타계했습니다.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신문들은 그의 서거를 보도했습니다. 일부는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도 결국 피해자였다고. 일부는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다고. 택 윌슨은 1933년 겨울 자동차 공장의 일자리를 다시 얻었습니다. 임금은 이전의 절반이었습니다. 메이는 계속 재봉 일을 했습니다. 택은 이제 미첼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미첼이 죽었으니 그 증오도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자신이 왜 미첼을 믿었는지, 왜 자신을 속였는지. 에바는 1934년까지 일했습니다. 호텔 주방에서 일하던 그녀는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에바는 사회구제를 신청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에바는 여전히 젊은 여자였습니다. 왜 일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에바는 대답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다고. 정부 관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바는 결국 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월 $10. 1929년 택, 에바, 조지는 함께 투자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조지는 자살했습니다. 택은 생존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에바는 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 모두 미첼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새로운 경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영구적 번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1932년 말, 미첼은 죽기 1년 전 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미첼은 말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나는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했다고. 그것이 거짓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인터뷰어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죄책감이 없는가? 미첼은 대답했습니다. 죄책감은 없다고. 하지만 고민은 많다고. 미첼은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수백만 명을 고통받게 했다. 내 약속이 거짓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믿었다. 나도 그 약속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끔찍하다. 1933년 7월 미첼이 죽었을 때 뉴욕 타임즈는 사설을 썼습니다. 기사는 말했습니다. 미첼은 1929년 대공황의 주요 책임자다. 하지만 미첼이 유일한 책임자는 아니다. 은행가들이 있었다. 정치인들이 있었다. 경제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였다. 미첼은 이 시스템의 얼굴일 뿐이다. 대공황은 결국 1939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려면 제2차 세계대전의 무기 수출이 필요했습니다. 택은 여전히 자동차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에바는 여전히 월 $10의 구제를 받았습니다. 조지의 유족은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자살했는가? 그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1929년 10월 29일. 검은 화요일. 1929년 10월 29일. 다우는 381에서 305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화요일. 그 이후 10년 동안 미국의 실업률은 25%에 달했습니다.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택 윌슨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에바 롬바르드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조지 페리는 자신의 목숨을 끝냈습니다. 미첼은 1933년 7월 심장 발작으로 죽었습니다. 68년이 지났습니다. 1997년 한국의 IMF 외환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대 초 한국의 자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글로벌 자본이 한국에 투입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업가들은 외화로 빌린 돈으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마진 구매처럼, 신용 팽창처럼, 1929년 미국처럼, 1997년 11월 3일, 한국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이 외화를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은행들이 신용을 회수했습니다. 수백 개의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1997년 한국의 실업률은 7.3%까지 올라갔습니다. 금융가들의 약속도 무너졌습니다. 한국 경제는 견고하다고 했던 그 약속, 투자는 안전하다고 했던 그 약속, 이번엔 다르다고 했던 그 약속, 그리고 11년이 또 지났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은행 파산. 금융 시스템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10%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가 함께 무너졌습니다. 패턴을 보십시오. 1929년 신용 팽창, 마진 구매, 버블, 붕괴, 대공황. 1997년 글로벌 자본, 신용 팽창, 버블, 붕괴, 외환 위기. 2008년 신용 팽창, 서브프라임, 버블, 붕괴, 글로벌 위기. 76년, 11년, 그리고 지금은 2025년입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의 100%를 초과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부채 수준입니다. 당신들이 개인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개인으로 진 빚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한국의 청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봅시다. 영끌, 영구 임차 끌어내기, 모든 자산금을 끌어내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비투,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1920년대 미국의 마진 구매와 정확히 같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산 버블이 형성되고 있다고, 신용이 과도하게 팽창했다고, 위험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고, 한국 경제는 안정적이라고, 투자는 안전하다고. 미첼의 말을 다시 들어봅시다. 이 시대는 다릅니다. 경제의 새로운 법칙이 작동합니다. 역사는 전환했습니다. 공황은 더 이상 올 수 없습니다. 버블은 터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번영 속에 있습니다. 이 말들은 1929년 미첼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1997년 한국 금융가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8년 미국 금융가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에도 누군가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운을 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얼굴을 한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는 의미입니다. 텍 윌슨이 1929년 가진 경험, 1997년 박준호가 가진 경험, 2008년 수백만 명이 가진 경험, 그리고 2025년 현재 당신이 할 수도 있는 경험. 모두 같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개인의 탐욕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탐욕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역사를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 기억해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미첼은 1929년 10월 29일 이후 법원에 소환되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그는 물음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거짓말이 수백만 명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미첼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던 것을 말했을 뿐입니다. 상원의원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거짓이 되었다면 당신의 책임이 아닌가? 미첼은 침묵했습니다. 2025년 이 질문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당신도 미첼처럼 믿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안전하다고. 이 자산이 계속 오를 거라고. 이번엔 정말 다르다고. 그렇다면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당신도 당신이 믿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건가?
만약 그것이 거짓이 된다면, 만약 당신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당신은 미첼처럼 책임을 질 것인가? 아니면 텟처럼 거리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조지처럼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역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운을 냅니다. 1929년의 운, 1997년의 운, 2008년의 운, 그 운이 2025년에 또다시 올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첼의 죽음 직전 인터뷰를 들어봅시다. 미첼은 말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다. 내가 만든 시스템이 수백만 명을 고통받게 했다. 내 약속이 거짓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는 믿었다. 나도 그 약속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끔찍하다. 1929년 10월 29일 이후 미국은 10년간 대공황을 겪었습니다. 1997년 11월 3일 이후 한국은 3년간 IMF 외환 위기를 겪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이후 세계는 여러 해 동안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었습니다. 2025년 10월 당신은 어디에 서 있는가? 아직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의심하고 있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도 미첼이 될 것인가? 당신도 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다를 것인가?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됩니다. 당신이 어떤 신용을 받을 것인지, 당신이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당신이 어떤 약속을 믿을 것인지,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당신뿐만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도.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